시신은 경찰이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 있다. 한 60대 남성이 자신의 둘째 아들에게 남긴 말이에요. 이 남성은 경남 거창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실종 사건의 용의자였는데요. 경찰을 피해 잠적하기 전에 아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던 거죠. 실종 여성은 46세 이 씨였어요. 약 40일간 행방이 묘연하다가 끝내 사망한 채 정말 그 남성의 말대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. 오늘 제가 준비한 사건은 2011년 9월 21일 경남 거창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실종 사망 사건이에요. 이 사건은 실종된 피해자, 그리고 실종과 연관된 피의자, 그리고 피의자로부터 사건에 대해 전해들은 증인까지 세 사람이 얽혀 있습니다. 과연 사건이 순조롭게 해결될 수 있을지 준비한 내용 전해드릴게요. 실종된 여성 46세 이 씨는 경남 거창에 살면서 자영업을 하고 있었어요. 자영업 하다 보면 비슷한 일 하는 사람들끼리 친해지거나 사업 관련 이야기도 많이 나누게 되잖아요. 그렇게 이 씨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. 이웃 동네에 살던 63세 김 씨였어요. 이 사람도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서 서로 어떤 사업 관계로 지내왔었던 거죠. 그러던 어느 날 이 씨가 김 씨로부터 부탁을 하나 받게 돼요. 돈을 좀 빌려달라는 거예요. 금액은 4천만 원. 이건 이 씨에게도 큰 돈이었습니다. 그래도 오래된 지인이기도 하고 또 같은 자영업자 입장이다 보니까 급전이 필요한 일이 종종 있다는 걸 그녀도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. 돕고 싶었겠죠. 근데 당장 이 씨에게도 빌려줄 현금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에게까지 돈을 빌려서 김 씨에게 주기로 해요. 근데 이미 여러분들은 예상하셨을 거예요. 모두가 예상했던 일. 돈을 갚질 않아요. 갚기로 한 약속 기한이 지났는데도 김 씨가 돈을 갚지 않았던 거죠. 선의로 김 씨를 위해서 아버지에게까지 돈을 빌려서 준 건데 화가 많이 났겠죠. 이 씨는 김 씨에게 돈을 달라고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. 하지만 김 씨는 돈을 갚지 않았어요. 결국에는 단판을 좀 지어야겠다. 직접 만나야겠다. 라고 생각을 하고 2011년 9월 21일에 자신의 은색 산타페 차량을 타고 김 씨를 만나러 나갑니다. 이게 가족들이 봤던 이 씨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. 그녀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합니다.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김 씨가 이 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써줬던 차용증, 여러 차용증들 중에 하나예요. 날짜는 2004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. 이 씨가 김 씨를 만나러 간 건 2011년 9월이거든요. 김 씨가 7년 동안 빚을 안 갚았던 거예요. 찾아갈 만하죠. 그래도 가족들은 좀 불안해하고 걱정을 했었어요. 아무래도 돈을 받으러 간다고 해도 여자 혼자서 남자한테 빚을 받으러 가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하다.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런데다가 또 막상 만나러 가고 난 이후로는 연락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. 가족들이 혹시나 김 씨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 씨에게 해를 가한 건 아닐까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했고요. 계속 그녀를 기다리다가 다음 날인 9월 22일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게 됩니다. 신고를 받은 경찰이 휴대폰 통화 기록, 그녀가 이동한 경로의 도로 CCTV까지 다 확인을 해요. 이 씨가 김 씨의 집에 간 건 확실해 보였습니다. 이제 김 씨를 불러다가 조사를 해야겠죠. 경찰이 김 씨를 불러요. 그리고 이 씨의 행적에 대해서 묻습니다. 김 씨는 이 씨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서 실종에 관련되어 있다라는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요. 그래, 이 씨하고 통화한 건 맞습니다. 근데 만나진 못했습니다. 라는 거죠. 사실 경찰 입장에서도 이 씨가 김 씨의 집 쪽으로 간 건 맞지만 둘이서 만났다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었고 김 씨가 이 씨에게 해를 가했다거나 뭔가 실종에 연루됐다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더 이상 김 씨를 잡아둘 수도 없었던 거죠. 수사가 진행될수록 경찰은 이 씨의 실종이 단순 실종이 아니라 금전 문제로 벌어진 살인사건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어요. 시기는 이 씨가 실종된 21일과 실종 신고가 접수된 22일 사이, 그리고 시신은 사건이 벌어진 거창 지역 내부에 유기가 되어 있을 것이다.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. 그렇게 9월 22일부터 이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김 씨의 집 근처 반경 12km를 800여 명을 동원해 샅샅이 뒤져요. 김 씨가 인근에 이 씨를 안매장했거나 저수지에 버렸을 것으로 보고 수색을 벌였던 거죠.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씨의 시신은 발견되지 않습니다. 동시에 경찰은 김 씨가 이 씨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기 위한 수사도 동시에 계속해서 진행을 해요. 그러면서 김 씨의 행동을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었죠. 그러다가
사건의 실마리를 풀 증거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. 김 씨가 이렇게 포크레인을 한 대 가지고 있었거든요. 민가에서 한 3km가량 떨어진 외진 곳에 자신의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. 이 땅에서 펜션을 운영을 하면서 평소에 뭐 땅을 다지거나 하는 그런 작업들을 포크레인으로 직접 해왔었던 거죠. 여기 뭔가 단서가 있지 않을까 경찰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. 그렇게 포크레인을 살펴보는데 여기서 뭔가가 나와요. 포크레인 삽 있잖아요. 그 삽 부분에 작게 페인트가 묻어있는 자국을 발견하게 된 거죠. 이 페인트는 은색이었습니다. 근데 이 씨가 김 씨를 만난다고 했던 날 타고 나갔던 게 은색 산타페였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. 경찰이 곧바로 포크레인 삽에 묻은 페인트에 대한 감정 의뢰를 하는데 그 결과 포크레인 삽에 묻어 있었던 은색 페인트가 자동차 도색에 사용하는 페인트로 확인이 됩니다. 더 나아가 이 씨의 은색 차량과 같은 색깔, 같은 종류의 도료인 것으로 확인이 돼요. 김 씨의 포크레인 삽에 이 씨의 자동차와 같은 종류, 같은 색의 페인트가 묻어 있다면 사실 높은 확률로 김 씨가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고 이 씨의 시신과 자동차를 묻었을 가능성이 있다.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. 경찰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 씨와 이 씨 차량을 찾기 위해서 김 씨의 집 주변 그리고 김 씨 소유의 펜션 주변의 땅을 다 파헤치기 시작했어요. 어떻게 됐을까요? 찾았어요. 2011년 10월 21일 김 씨 펜션 마당 앞에 있는 언덕의 5m 깊이 땅속에서 이 씨의 은색 자동차를 발견하게 된 거죠. 그녀가 실종된 지 한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. 그럼 혹시 이 안이나 이 차량 안이나 주변에 그녀의 시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찾아봤는데 시신은 또 없었어요. 김 씨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인 이 씨의 자동차가 발견이 됐죠. 이제 김 씨를 구속하기만 하면 될 것처럼 보여요. 근데 김 씨는 잠적을 해버립니다. 당시 뭐 경찰 압박이 심해지기도 했었고 이 씨 자동차를 찾아내는 건 어쩌면 시간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불안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. 김 씨는 이 씨의 차량이 발견되기 하루 전인 10월 20일에 가족들에게는 대구에 볼 일이 있다라고 말한 뒤에 바로 잠적을 해버려요. 자동차를 찾아놨더니 이번에는 또 김 씨의 행적을 추적해야 하는 거예요. 경찰이 김 씨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다가 차량 발견 4일 후에 사건 담당 경찰이 전화를 한 통 받아요. 뜻밖의 인물이었습니다. 누구였냐면 김 씨, 그러니까 지금 피의자로 거의 지목된 김 씨의 32세 둘째 아들이 전화를 걸어온 거죠. 아들은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겠다라는 의사를 밝힙니다. 그리고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경찰서에 와서 이런 말을 해요. 저는 아버지의 범행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. 라는 거죠.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? 들어보니 충격적이었어요. 정상적인 아버지였다면 사실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하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이런 말을 했대요. 아들에게. 이 씨는 이미 죽었고 시체는 경찰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있다라는 말. 사실 아들은 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아버지가 종적을 감추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자수하라고 설득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도 아버지는 이 아들의 진심 어린 설득을 무시하고 잠적해버려요. 경찰이 이 아들을 계속 조사하면서 느낀 건 뭔가 이 사람은 시신 유기 장소라던가 뭐 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알지 못하는구나, 듣지 못했구나 라는 것이었어요.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는 모르는 것 같다는 거죠. 그렇게 조사를 마친 둘째 아들은 경찰서를 나섭니다. 그리고 그날 아침 7시경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져요. 그 둘째 아들이 거창읍에 있는 한 아파트 옥상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죠. 경찰에 자진 출두한 지 6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어요. 아들이 이때 쪽지를 한 장 남겼는데요. 여기에는 경찰이 가족을 공범으로 몰려고 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. 그 외에 뭐 이 씨 실종에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지는 않았습니다. 이 둘째 아들의 사망이 알려진 후에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은 이 둘째 아들이 남겼던 그 유서, 쪽지에 대해서 해명을 했어요. 참고인 조사도 둘째 아들이 담당 경찰한테 직접 전화를 해서 했던 거고 참고인 진술서에도 경찰이 실종된 아버지 행적에 대해서 물어봤을 뿐 가족을 공범자로 보고 조사하지는 않았다라고 직접 진술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는 거죠. 경찰은 둘째 아들이 메모에 남겼던 내용처럼 가족을 공범으로 몰려고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. 물론 가족들에 대한 조사를 하긴 했었어요. 조사를 통해서 뭐 사건 추정일, 김 씨의 아내는
합천 해인사에서 열리는 자원봉사를 가 있었다. 이런 사실을 알아내기도 했었고요. 다른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 씨의 실종과 연관되었다라는 뚜렷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었다고 했습니다. 김 씨 아들의 딸에 대해서 경찰은 이 아버지의 범행과 관련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투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. 조사 과정에서 김 씨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을 하거든요. 오늘 오프닝에서도 나왔던 장면인데 시체는 경찰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 있다. 사실 이 말이 시신 행방에 대한 유일한 단서잖아요. 이렇게 돼버리면 둘째 아들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면 수사는 점점 더 지금 어려워지는 거죠. 일단 빨리 도망쳐서 어딘가에 잠적한 김 씨를 찾아내야만 시신도 찾고 또 김 씨 아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확실한 이유도 밝힐 수가 있겠죠. 그런데 김 씨 아들의 장례식이 열리고 또다시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. 장례식에는 사망한 아들의 절친한 친구가 서울에서 내려와서 참석을 했었어요. 그리고 사망 이틀 후인 10월 27일에는 이 친구가 김 씨 아들의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서 김 씨의 펜션에 방문을 해요. 그리고 여기서 이 아들의 친구가 경찰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이 씨 실종 사건의 용의자 김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. 근데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요. 김 씨는 펜션 건물 내 화장실 입구에 쓰러진 채 발견됐고요. 오른쪽 손목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. 스스로 손목에 상처를 내고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보였어요. 자필로 작성한 유서도 발견이 되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. 경찰서장님 죄송합니다. 고인에게 내 목숨 끊어 속죄드립니다. 우발적인 행동으로 일어난 저의 단독 범행입니다. 저의 목숨으로 용서를 바라겠습니다. 근데 이 유서 어디에도 자신이 이 씨를 어떻게 살해했는지, 시신은 어디에 유기를 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어요. 시신을 찾을 수는 있을까요? 제가 결과부터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결과부터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그 어떤 단서도 없는 상태에서 시신을 찾아내거든요. 어떻게 찾아냈는지 말씀드릴게요. 시신이 있을 만한 곳, 이 유일한 힌트는 상상할 수도 없는 곳, 이거 하나뿐입니다. 경찰은 다시 한번 이 씨의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을 시작해요. 10월 29일 오후에 수색대원들이 김 씨의 펜션 뒤에 야산이 있거든요. 여기에 가로로 쫙 줄을 지어서 산 정상부를 향해서 수색을 하고 있었어요. 샅샅이 뒤지는 거죠. 근데 한 자율방범 대원이 되게 좁은 오솔길 쪽을 수색하고 있었는데 그 오솔길 위에 약 1m 지점 언덕을 올라가면서 언덕에 있는 소나무를 손으로 이렇게 턱 하고 잡은 거예요. 그런데 이 소나무가 흔들리다가 너무도 가볍게 쑥 그냥 빠져버린 거죠. 아무리 건장한 남성이 체중을 좀 실었다고 해도 나무잖아요. 이렇게 쉽게 뿌리째 뽑히는 게 말이 안 되죠. 방범대원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채고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요. 경찰은 곧바로 이 나무가 심겨져 있던 곳 아래를 파봅니다. 그리고 그 안에서 그토록 찾아 헤매던 이 씨의 시신을 발견하게 돼요. 김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에서 약 8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었다고 합니다. 이 씨는 가로 70cm, 세로 1m 20cm, 길이 65cm의 구덩이에 웅크린 자세로 묻혀 있었고요. 이미 부분적으로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어요. 근데 목 부분에는 좀 부패가 덜 진행됐던 거예요. 여기서 목을 조른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.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겠죠. 유족을 불러서 시신을 확인했는데요. 실종된 이 씨가 맞았습니다. 김 씨가 말했던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은 그의 펜션 옆 야산의 소나무 밑이었습니다. 시신을 묻고 이 묻은 장소를 위장하기 위해서 소나무 2그루 그리고 노송나무 1그루를 옮겨 심어놨었어요. 나무로 시신 유기를 가리면 대대적으로 수색을 해도 발견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거죠. 결국 김 씨의 예상은 빗나갑니다. 근데 이상하죠. 왜 김 씨는 자동차와 시신을 따로 유기를 했을까? 사실 포크레인까지 동원해서 5m나 땅을 팠었잖아요. 범죄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차를 묻을 때 시신도 그냥 같이 묻었어도 될 것 같거든요. 실제 시신은 또 되게 얕게 묻어놨었어요. 왜 이렇게 차량과 시신 유기 방식의 차이가 있을까? 어쩌면 이 씨의 차를 유기한 사람과 이 씨의 시신을 유기한 사람이 동일인이 아니라 각각 다른 사람이진 않을까라는 생각이
들기도 합니다. 그렇다면 공범의 존재도 가능해 보이긴 하죠. 경찰 관계자도 이런 비슷한 의문을 가졌습니다. 상식적으로 시신은 처음 발견됐던 차 안에 있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두 번에 나눠서 번거로운 유기 작업을 했는지, 그 점이 이 사건에서 가장 희한한 대목이라고 했어요. 사실 근데 공범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증거는 없잖아요. 그냥 의심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겠죠. 자, 그리고 제가 이 사건에서 가장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있어요. 왜 김 씨는 자신의 둘째 아들에게 범행에 대한 고백을 했던 걸까?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식한테 내가 살인자야, 시신을 상상도 할 수 없는 곳에 묻어놨어,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무리 살인자라고 해도 이게 쉬울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. 비슷한 사건들을 봐도 사실 뭐 배우자나 형제나 지인이나 뭐 그것도 이런 것도 취기에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지 자식에게 하지는 않잖아요.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범행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지도 않은 걸로 보여요.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결국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료가 됩니다. 경찰은 김 씨 아들의 진술과 김 씨가 사망하면서 남긴 유서 내용을 바탕으로 김 씨가 단독으로 이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범행으로 결론을 짓습니다. 의문점이 되게 많죠, 이 사건. 그중에서도 한 가지 확실해 보이는 건 이 씨의 사망에 김 씨가 어느 정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는 거예요. 김 씨는 자기가 저지른 범행 때문에 아들이 마음고생을 하다가 자살을 했음에도 끝내 이 씨의 시신을 어디에 유기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. 본인의 죽음으로 죗값을 갚겠다고 하면서 시신 위치는 왜 밝히지 않았던 걸까? 김 씨가 유서에 썼던 것처럼 이 씨에게 진짜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으면 사실 조금이라도 더 온전한 모습으로 시신이 발견되도록 했어야 하는 게 맞아요. 본인 멋대로 사람을 죽이고, 그것도 자기를 도와준 사람을 죽이고, 본인 멋대로 스스로를 벌한? 어찌 보면 그래도 자신의 죄는 안다,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천천히 생각을 해보면 결국 자기 생각대로 자기 편한 대로 벌받고 용서받았다,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았을까요? 범인들이 죽음으로 어떤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벌받은 게 아니라 그냥 비겁하게 회피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. 결국 이 사건의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게 됐어요. 상대의 형편을 이해하고 좋은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끝내 살해당하고 시신마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할 뻔했던 그 죽음이, 그 이 씨의 죽음이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사건이었습니다.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